그러니까 맛있는 걸 많이 먹자. 좋은 걸 많이 보고 좋은 걸 많이 듣고 서로를 쓰다듬어주고 사랑한다고 많이 말해주자. 그런 식으로 우리는 삶의 어떤 순간들을 영원히 살아있게 만들 수 있으리라. 손봄이 아무튼 미드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정의 소리입니다. 저는 오다영입니다. 805회 2부는 생활세계의 작가들로 진행됩니다. 생활세계의 작가들은 직업세계, 취미세계, 덕질세계 등 작품의 세계가 아닌 작가들의 생활세계 면면을 조명하는 코너인데요.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여러 작가들의 색다른 모습을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오늘은 손봄이 소설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소설 쓰는 손봄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작가님의 양력을 살짝 읽어드리자면요. 소설집 그들에게 린디아블, 우아한 밤과 고양이들, 사랑의 꿈이 있으시고요. 장편소설 디어 랄프 로렌, 작은 동네, 사라진 숲의 아이들, 그리고 중편소설 우연의 신이 있으십니다. 짧은 소설집 맨해튼의 반딧불이도 있으시고요. 최근에 첫 선문집 아무튼 미드를 출간하셨습니다. 네. 책을 많이 냈네요, 아주. 네, 원래는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다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근황부터 여쭤보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삶이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시즌에는 이제 개강했으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학교에 가고 나머지 날들은 거의 다 원고 작업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올 여름에 그러니까 책이 2권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책 준비도 하고 뭐 마감할 것도 하고 연재할 것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알차게 쓰고 강연하고 계셨군요. 네네. 사실 작가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한 번 만나 뵀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작가가 된 첫 해 아니면 2번째 해에 제가 다니던 모교에 강의를 한번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졸업을 한 상태였어서 네네. 학교에 그냥 놀러 갔다가 지금 손봄이 작가님 수업 들어간다는 친구가 있어서 나는 실물을 본 적도 없어. 그러면서 원래는 그런 수업에 들어가려면 좀 양해를 구하고 청강을 듣잖아요. 근데 제가 도강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도강할 것까지 없는 수업인데 사실 내용은 네. 기억이 안 나는 게 저는 그냥 얼굴만 그랬던 기억이 네. 솟아서 민망하네요. 네. 저희가 사실 지금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긴 한데 네. 똑같은 실물마룩을 맞춰 입고 왔어요. 이 사진을 진짜 세상에 널리 알려야 하는데 제가 박제해서 어딘가에 남기겠습니다. 오늘은 손봄이 작가님의 에세이 아무튼 미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작가님께서 오랫동안 사랑해온 미국 드라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책에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 너무 늦게 써서 그런 이야기를 서두에 써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모두 이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네. 언제 계약을 하셨는데 이때 나온 걸까요? 그러니까 책이 작년에 나왔었는데 책이 나올 때 7년이 됐었으니까 8년 이제 된 거고 거의 그때가 아마 제가 디어 랄프 로렌을 낸 고해였던 것 같고 사실은 산문집을 쓰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그 데뷔할 때는 별로 없었거든요. 좀 잘 못 쓸 것 같아가지고 너무 어렵고 근데 그때 이제 제철소 사장님이 저를 엄청 설득하셔가지고 막 홍대에서도 만나고 막 어디서도 만나고 막 하실 수 있다고 막 그래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그래서 그 책 뒤에 왜 이렇게 근간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게 7년 내내 근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뒤로 밀리면 네.
그래서 친구들도 도대체 그 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간이냐며 참 어렵게 나온 책이죠. 사실 그게 잘 됐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여기에 속속들이 그런 드라마가 어떤 내 작품이 어떤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게 네. 뭐 지금까지 나온 그 소설집들에 네. 들어간 수록 작품들과 연결이 돼서 네. 사실은 잘 됐다. 이 세월이 쌓여서 여러 가지가 쌓인 책이 나와서 맞아요. 만약에 그때 바로 냈으면은 제 소설하고 연결시킬 점은 찾지 못했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독자로서 아주 뿌듯한 기쁨이 있었고요. 네. 작가님을 본격적인 미드 생활로 끌어들인 건 로스트지만 그전에도 미국에서 만든 드라마를 많이 봤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 어렸을 적 TV에서 미국에서 만든 드라마를 방영해주는데 그때의 그 이야기 자세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다영 작가님하고 저하고 약간 세대 차이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 세대면 잘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적에 일요일 낮에는 레밍턴 스틸 네. 모르시죠? 네. 혹시 그러면 피어스 브로스너는 아세요? 007 옛날 007 007은 이렇게 흐릿한 배경처럼 조금 그 저희 세대면 다 알 것 같아요. 레밍턴 스틸이라고 굉장히 잘생겼기 때문에 약간 바람둥이 탐정? 뭐 이런 캐릭터로 나와가지고 막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일요일 날 낮 1시인가? 그러니까 KBS에서 하는 전국 노래자랑이랑 시간이 겹쳐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아빠는 전국 노래자랑을 네. 봐야 되고 저는 레밍턴 스틸을 봐야 되고 그리고 TV가 한 대였을 때는 항상 그 다툼, 갈등 막 이런 게 있었던 기억이 나고 이기셨던 거네요. 근데 저는 반 정도는 이기고 반 정도는 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완전히 겹치진 않았던 것 같고 둘 중에 하나를 뭐 뒷부분이나 앞부분을 포기해야 되는 약간 겹쳐서 네.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제가 어릴 적에 되게 좋아했던 미드 중에 하나가 그게 아마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했는데 토요일 날 학교를 끝내고 그때는 토요일 학교로 갔거든요. 저도 그 격주로 네네 저도 만만치 않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학교를 끝나고 집에 딱 오면은 그 점심을 먹으면서 탐정 몽크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그것도 이제 공교롭게도 탐정 이야기인데 이 몽크라는 사람이 약간 상처가 있어가지고 마음속에 결벽증이어가지고 일상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악수 같은 것도 못하는데 같이 도와주는 여성 캐릭터가 있고 그 여성 캐릭터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성 캐릭터가 있고 같이 사건을 막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도 되게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 몽크가 어떤 되게 부잣집에 사건을 의뢰받아서 갔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 지루한데 옆에 이렇게 초콜릿 박스가 있어가지고 초콜릿을 먹으려고 하다가 초콜릿 손에 묻잖아요. 이렇게 은박지를 뜯으면. 근데 이 사람은 결벽증이잖아요. 그래서 그 손에 안 묻게 먹으려고 하다가 결국 손에 엄청 많이 묻히고 그 상태에서 주인이 오고 되게 이제 어색한 상황에 놓이는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TV나 영화에서 본 초콜릿이 가장 맛있게 느껴졌던 장면이에요. 되게 더럽게 먹는데 되게 먹고 싶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어서 되게 하여튼 재미있는 드라마였는데 그런 결론이 나올 줄 몰랐어요. 이 얘기를 저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줄 몰랐어요. 아니 정말 그 손보미 작가님이 아무튼 미드에서 다뤄준 드라마 속 인물도 그렇고 작가님이 많이 다루시는 것처럼 잘하려고 할수록 망치는 맞아요. 그 장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장면을 꼽아주셨군요. 저도 사실 이 질문을 드리면서 나는 어린 시절 드라마 뭐 있나 했는데 저 때는 네, 저 때는 중국 드라마가 좀 유행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저도 좀 흐릿한 기억이지만 낮 시간은 아니고 저녁 시간, 꼭 자기 전 시간에 포청천. 맞아요. 포청천. 맞아요. 비슷하네요. 네. 여기서부터는 위화감이 없죠. 네. 그리고 황제의 딸. 황제의 딸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명작. 어떻게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처음 본 외국 드라마의 기억이라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드, 영드 이런 드라마는 그 후에 와서 저에게는 중국 드라마가 먼저 있었던. 그러시구나. 저는 중국 드라마는 포청천도 막 챙겨보진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워낙 유행했었으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늘 보셨기 때문에 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드라마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시기마다 나라의 드라마 유행이 다르고 그렇다면 너무 벽이 느껴지네요. 아니. 하지만 이거를 이 책에 실려있는 드라마들 중에 사실 제가 안 본 게 많더라고요. 저도 좀 자부하는데 하지만 그 로스트랑 성난 사람들 좀 전 뒤늦게 봤어요. 그 두 가지를 다. 그래서 재밌게 보았고 다른 브레이킹 배드랑 오자크 이 정도 같고 다른 것들은 정말 길고 예전 드라마를 넣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보고 싶다. 이 정도는 좀 찾기 어려운 드라마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이것이 모두가 유행하고 원한다면 다시 누군가 드라마 판권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면 이런 이야기도 재미있었습니다. 그 미드가 시즌제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을 기다리는 게 답답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미드를 본다는 건 그런 기다림의 시간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작가님의 일상에서 즐거운 기다림으로 존재하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스포츠를 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올림픽을 딱히 챙겨본다거나 뭐 축구를 챙겨본다거나 이런 일이 막 많지는 않은데 제가 굉장히 빠지지 않고 챙겨보는 스포츠 경기가 피겨 스케이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겨 스케이팅을 코로나 전 때부터 이제 보기 시작해가지고 겨울이 되면은 그 국내에서 열리는 랭킹전이나 종합전에 직접 보러 의정부에 가기도 하고 이번 겨울에는 4대륙 대회를 한국에서 했어가지고 목동에서 했었거든요. 목동에 보러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피겨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지금 시즌은 거의 뭐 이렇게 큰 이벤트들이 없어가지고 한 8월, 9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지금은 그런 시기죠. 약간 아름답고 우아한 동작을 보는 것을 제가 피겨를 처음 봤던 거는 진짜 우연히 그냥 이렇게 봤었는데 걔가 이제 스포츠를 워낙 안 보니까 그 스포츠 세계를 잘 몰랐는데 굉장히 오묘한 지점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일단 왜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 나가면 뭐 1등, 2등, 3등 이런 거를 생각하고 그런 선수들에 대해서만 알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모든 선수들이 뭐 메달은 따기를 바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피겨는 그러니까 선수가 그 나갈 때부터 그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난도 기술이 있고 뭐 저난도 기술이 있을 텐데 고난도 기술을 하지 못한다면 그 고난도가 아닌 기술로 그 프로그램을 짜서 그 프로그램 그걸 내고 경기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본인이 낸 프로그램을 잘해도 절대 순위권 안에 들 수 없어요. 그런데도 선수가 자기가 이제 하기로 한 그 프로그램대로 경기를 잘 해내면 그 키스 앤 크라이 존이라고 하잖아요. 경기 끝나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스포츠는 다른 사람을 이기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 이전에 정말로 자기 자신의 한계, 자기 자신의 그 한계 속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경기구나라는 게 정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 낮은 점수지만 우리가 피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선수의 그 전 경기 점수나 이런 걸 알고 그거를 보면은 너무 축하해주는 마음도 생기는 거. 오늘 경기 너무 잘했네 이러면서 되게 축하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선수들 그러니까 자기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선수들을 되게 객관적인 성적과 상관없이 마음속으로 응원하게 되는 경기여서 그런 점이 굉장히 좋았고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빙판에서 넘어지고 이래도 끝까지 경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들으면서 저도 피겨 경기를 많이 보는데 시즌 때 보죠. 그런데 그들의 정해진 프로그램을 해냈을 때 자기화해서 네, 맞아요. 그때 사실 다음 질문이 스윙 디스턴스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마치 피겨처럼 그 정해진 동작과 그 스텝을 이어가잖아요. 저는 그 작가님이 이 책에서 쓰신 건 로스트의 한 에피소드에서 나온 음악이 좋아 찾아보다가 스윙 재즈라는 장르를 알았고 그 장르가 궁금해 찾다 보니까 스윙 댄스를 알게 되었다.
근데 이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 오더니 그 동호회에서 6년 넘게 춤을 추고 계시다고 네. 적어주셨습니다. 네. 작가님 요즘도 춤을 추시나요? 아니, 춤을 안 춘 지 되게 오래됐어요. 아무래도 좀 몸도 이제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추라 그러면 못 출 것 같거든요. 이제 다 모르겠어요. 출 수 있을까? 근데 춤을 췄던 거는 저한테 정말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나 스윙 댄스 동호회 다녀 이랬을 때 친구들이 다 쟤 저거 한 달 이상 못 간다. 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동호회에서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도 마음속으로 이 친구는 안 되겠는데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금방 이제 안 나오고 그런 사람도 많으니까. 근데 되게 오랫동안 춤을 추게 됐는데 제가 춤추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진짜 신기했는데 저의 몸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배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빼세요. 그런데 나 어깨에 지금 힘 안 들어가 있는데 근데 아니라고. 지금 어깨가 너무 딱딱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의 몸에 대해서 내 신체인데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게 정말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좀 가르쳐준 경험이기도 했고 또 춤추는 거는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되게 신기한 경험이에요. 그 춤을 추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안무가 있거나 이게 아니고 그냥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스윙댄스 출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즐거움이죠. 그래서 춤 안 춰보신 분들은 한번 춰보세요. 저는 이제 관절도 아프고 그래서 지금 춤에 냉담하고 계시지만 다른 분들은 초대한다. 네, 한 번쯤 꼭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이 스윙 댄스라는 걸 그들에게 린디합을 이것 때문에 검색을 해보면서 난생 처음 알게 되었어요. 저의 통로가 그렇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런 활동, 자잘한 활동을 꽤 하시는 것 같은데 소모임 꽤 하시는 것 같은데 트위터에 미드당 활동도 재미있었습니다. 그 당시 미드당 활동을 했던 멤버 중 2명과 여전히 친구로 지낸다고 하셨는데요. 네. 최근 함께 나눈 영화 이야기 중에 특별히 재밌었던 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중에 한 명이 진짜 영화를 많이 봐요. 거의 개봉하는 영화는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이 그냥 회사 갔다가 밥 먹고 영화 보고 주말에도 영화 보고. 그래서 저희랑 영화 보러 가면은 오히려 막 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맨날 영화만 보니까. 근데 최근에 뭘 봤었냐면 브루탈리스트를 같이 봤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셋이 영화를 보면은 셋 다 감상이 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영화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저는 브루탈리스트가 너무 좋았는데 그중에 한 친구는 브루탈리스트가 좋았지만 후반부는 좀 별로였다. 누구는 전반부가 별로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영화 되게 많이 보는 친구랑 저랑 특히 좀 영화 보는 눈이 다른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저희가 같이 파벨만스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파벨만스가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사실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감독에 대해서 그렇게 그의 영화를 막 엄청 좋아하진 않았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고 그의 영화는 그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그리고 참 부러웠어요. 그렇게 자기의 영화 인생에 대해서 다시 영화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그 친구는 그 영화가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슬픔의 삼각형을 봤었는데 저는 그 영화가 너무 싫었거든요. 너무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이 영화가 너무 재밌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참 좋은 것 같아요. 미드도 제가 좋아하는 미드랑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미드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미드도 보고 같이 영화도 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서로 그렇게 의견이 너무 다르다는 것도 참 재밌고 저는 사실 좀 성격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좀 남하고 의견이 다르면 약간 좀 막 썩낼 수 있잖아요. 가슴이 답답하거든요. 왜 이렇게 좋은 걸 모르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들하고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것은
가슴이 답답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그런 거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작가님의 인생이 굉장히 특별한 파티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정말로 딱 트위터에서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얼굴도 모르고 그냥 트위터로 막 우리 그 미드 봤는데 너무 좋지 않았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멘션 같은 거 주고받다가 같이 만나게 되고 삶의 어떤 부분도 공유하게 되고 진짜 오랫동안 10몇 년 동안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관계니까 정말 특별한 관계이긴 하죠. 사실 미드, 영화 이런 거야말로 혼자 보는 것도 좋지만 본 사람들하고 나누는 이야기가 맞아요, 진짜 맞아요. 재밌고 거기서 옆으로 서서 내 이야기 들려주는 것도 너무 재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손장의 소리 소라님들께 가장 추천하고 싶은 드라마가 어떤 게 있으실지 궁금했습니다.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근데 제가 정말 추천하고 싶은 미드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미드인데 이 아무튼 미드에도 있는 건데 매드맨을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지금 어디더라? 쿠팡 플레이 뭐 얘기해도 되나? 쿠팡 플레이가 쿠팡 플레이가 아닌가? 하여튼 어딘가에 있거든요. 네. 지금 그게 제가 최근에도 봤으니까. 근데 이 미드는 등장인물 한 명 한 명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한 눈으로 접근하는 드라마고 그리고 저는 사실 소설도 어떤 걸 좀 좋아하냐면은 딱 제가 읽었을 때 등장인물을 나 이 등장인물 잘 이해 못하겠는데? 이런 인물이 나오는 소설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 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걸 언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근데 다 읽고 나면 뭔가 이해할 것 같다. 나도 이랬을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소설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한 어떤 것들을 품고 있는 소설을 좋아하는데 이 매드맨도 그 영상, 대사 그것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등장인물들 중에 무조건 누군가 한 명에게는 애정을 느낄 거예요. 네. 그의 어떤 그가 어떤 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좌절하고 슬픔을 느끼고 그 슬픔을 극복하고 헤쳐나가는가라는 거를 보고 응원하게 되고 그 과정들이 정말 저한테는 아직도 누가 저한테 너 가장 좋아하는 미드 뭐야? 그러면 저는 매드맨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안 본 드라마이기 때문에 네네. 다음 드라마는 매드맨으로 네네네 한번 꼭 사실 시즌제 드라마의 장점은 대서사시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인물들의 입장, 시간별로 다른 변화 그 묘미가 있지요. 그렇다면 저에게 추천해줄 미드 짧게 하나 말씀해 주시면 저 사실 로스트를 추천해드리고 싶었었는데 왜냐하면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본 지 얼마 안 됐어요. 너무 놀랍게도 좀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6시즌 어떠셨어요? 마지막 시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사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쓴 사실 저는 로스트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를 시즌이 나올 때마다면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들 의견도 찾아볼 텐데 저는 한 번에 빠져서 일상 거죠. 없이 한 번에 본 거예요. 일상 없이 계속 보게 되죠. 저는 전혀 아무런 불만 없이 뭐 뒤에 여러 가지 그런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게 상관없을 정도로 이 드라마 정말 마음에 들어왔고 놀라운 건 이게 예전 건데 지금 내가 보고 있었던 많은 드라마들의 그 원조였지 않았을까? 여기서 영향을 받은 것들이 아니었을까? 네. 근데 이 아무튼 미드를 읽고 그 로스트마저도 영향을 받은 드라마라서 내가 한참 멀었구나. 이것이 원본인 줄 알았더니 그 로스트가 저는 이제 3시즌이 미국에서 방영할 때 1시즌을 한국에서 보기 시작했고 3시즌까지는 쭉 달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즌이 나올 때마다 봤는데 그때 이제 5시즌 끝나고 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정말 막 게시판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 거냐 6시즌 막 화가 많이 났대. 옛날 기록 보면 다들 화가 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6시즌이 딱 나왔는데 6시즌이 한 회 한 회 방영될 때마다 게시판에서 이거 아닌데 계속 그런 글이 올라오는데 근데 저는 좀 성격이 좀 어떠냐면은 한 번 좋아하면 좀 그냥 끝까지 약간 싫은 점이 있어도 잠깐 외면하는 성격이거든요. 네, 저도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약간 이런 성격이에요. 반대로 또 싫은 거는 좀처럼 좋아지지 않는 나쁜 부분이죠 그게. 근데 그래서 저는
저는 되게 만족스럽게 이 정도면 괜찮지 뭘 더 그리고 그들이 기획했던 이 양자역 가까이 이런 세계 처음 시도하는 아마도 맞아요. 그랬던 것들을 꽤나 잘 옆으로 새지 않고 잘 해냈다고 생각을 저도 그렇게 하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야기에서 동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이 인물들과 에피소드 합치되면서 저희는 좋게 봤나 봐요. 그저 좋았던. 그래서 저한테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마 6시즌 때문에 다 망했어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저한테는 그래도 여전히 너무 의미 깊은 미드로 남아있고 우리 다영 작가님이 이제 로스트를 보셨다고 하시니까 아예 정반대로 브레이킹 배드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것을 제가 신났네요 제가. 브레이킹 배드를 예전에 꽤 보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봤어요. 근데 제가 원래 중단 잘 안 하거든요. 일상을 좀 지우고 정주행을 하는 편인데 너무 재밌게 보다가 중단을 한 게 작가님도 여기에서 이제 어떤 한 시절을 드라마랑 같이 떠올리시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킹 배드를 너무 재밌게 봤는데 같이 발맞춰 보던 그 친구와 멀어지면서 함께 중단했어요. 그랬던 그래서 저의 마음속엔 너무 좋고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 이렇게 잘 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 그때가 생각나는 거네요. 그쵸? 정신없던 시기가 끝난 다음에 저 혼자 이어보기에는 뭔가 갑자기 다시 시작하기가 언젠간 보려고요. 근데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것도. 브레이킹 배드. 그리고 만약에 브레이킹 배드가 이제 봤는데 재밌다 하면 그 브레이킹 배드에 나오는 그 변호사 있잖아요. 그 변호사가 주인공인 그 베터콜 사울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게. 근데 저는 그거 보는데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울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의 미래를 왜냐면 그 브레이킹 배드에 나오니까 그의 미래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너무 좀 그 인물을 제가 엄청 좋아했나 봐요. 아닌데?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보다 들어와 버리면 그렇게 좋아한다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그가 인생이 이렇게 되지라는 걸 생각하면은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재밌고 좋은 드라마다. 그게 참 외전의 묘미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 여기 나오는 드라마인데 그 부통령이 필요했나? 우리나라 그 제목이 그것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사실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모두 영업을 당했거든요. 근데 전부 다 이제 보는 그 플랫폼을 다 캡처했는데 못 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빕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쿠팡 플레이에 있어요. 왜냐면 쿠팡 플레이가 이번에 HBO랑 계약을 해가지고 HBO 드라마들이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보실 수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너무나 볼 게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기쁨 속에서 해봤고요.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책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거의 모든 시간이 흘러서 바로 책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가님도 길모어 걸스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작가님의 한 시절 통과하는 기분을 함께 저희에게 선사해 주셨는데요. 그 아직 책을 읽지 않은 소라님들을 위해 그 시절의 손보미 작가님과 길모어 걸스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좀 어떤 애였냐면은 그냥 약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사는 애였거든요. 그냥 막 별다른 계획이 없는데 그 계획이 없다고 해서 막 크게 걱정하거나 이런 애도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겠지 약간 그런 애였는데 제가 20대 중반 때 진짜 아무 일도 안 하고 백수의 생활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 다닐 때도 뭔가 휴학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계속 학교만 다녔었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시간이 저한테 이제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맨날 뭐 집에서 늦잠 자고 뭐 하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이거 우리 엄마가 안 듣겠죠? 엄마가 저를 깨워가지고 제발 어디 좀 나가라. 제발 아침 일찍 어디에 좀 나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수영을 끊었었거든요. 근데 수영도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수영 가는 것처럼 용품을 챙겨가지고 PC방에 가서 막 앉아있고 막 이랬어요. 그때 막 인터넷 하고 게임도 안 했거든요. 인터넷 하고 딱 1시간 정도 있다 집에 가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 그때 집에 가면 뭐
다 가족들은 이제 어디론가 가고 저 혼자 집에 이렇게 있고 그럼 그때 이제 딱 그 온 스타일 그때 온 스타일을 딱 틀면 이제 뭐 길모어 걸스가 할 때도 있고 그 오프라 윈프리 쇼가 할 때도 있고 뭐 다른 뭐 여타 그런 것들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밥 먹으면서 그 드라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길모어 걸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안에 세계에는 물론 거기도 뭔가 이제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너무 잘 어쨌든 헤쳐나가고 서로 사랑하고 막 이런 그런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뭔가 내 삶은 왜 저렇게 안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드라마 속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고 앞으로 내 인생이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 막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고 고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길모어 걸스를 생각하면은 그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너무 미래가 불안하고 한 번도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진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앤데 왜 그런 진지한 고민을 안 했을까 이런 후회도 되고 그래도 길모어 걸스를 보는 그 시간은 참 즐거웠고 그렇게 기억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에피소드가 약간 애틋했던 게 소설가 손보미가 되기 전의 모습을 좀 저희가 엿본 것 같아서 그 풍경이 저희에게도 좀 느껴지더라고요. 더 오피스 얘기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 팸의 대사를 적어주셨는데요. 오피스 시즌이 아주 긴데 이야기의 마무리를 앞두고 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말에 다다르기 싫은 두꺼운 책을 읽는 것과 비슷해요. 계속 붙들고만 있어도 좋아요. 책을 결코 덮고 싶지 않으니까요. 네, 그 결말이 다다르기 싫은 두꺼운 책 이것이 그 드라마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쓰셨는데요. 혹시 작가님의 작품 중 마지막 문장에 마침표를 찍기 싫을 정도로 아쉬웠던 소설 있을까요? 근데 다영 작가님 이런 소설 있어요? 제발 마침표 나와라. 언제 끝나는 저희도 모르잖아요. 언제가 마지막을 흡족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그렇게까지 아쉬웠던 소설은 아닌데 마지막 장면을 빨리 쓰고 싶다 이랬던 소설이 뭐냐면 저는 그 사라진 숲의 아이들이란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이 이제 약간의 추리 소설 같은 건데 그 주인공이 이제 범인과 대면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소설을 거의 쓰기 시작할 때부터 저한테 좀 머리에 있었고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계속 좀 많이 떠올렸었거든요. 그때는 이런 상태에서 이런 대사를 해야지 뭐 어떤 날씨고 이런 그 풍경을 제가 엄청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내용들은 그 장면을 위해서 달려가는 듯한 느낌에서 빨리 그 장면을 쓰고 싶다. 그 장면에서 뭔가 나의 감정을 다 폭발시키고 싶다. 그래서 그 장면을 쓸 때 되게 뭐라 그러지? 좀 시원섭섭하다고 해야 되나? 드디어 쓰는데 내가 예상한 것만큼 막 엄청나진 않네. 약간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하지만 그래도 되게 재밌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소설이 가장 그 마지막 장면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사실 마지막 장면이 빨리 쓰고 싶을 때 소설이 쭉쭉 나가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알고 있는데 글로 가는데 안 맞는 불 같으면 맞아요.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잠깐 미니 밸런스 게임을 해보고 싶은데요. 마무리를 완벽하게 끝내는 작별 아니면 좋은 감정이지만 끝없이 만나는 관계. 작가님은 어떤 쪽을 선택하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감정이지만 끝없이 만난다는 게 계속 만나야 된다는 거죠? 저는 당연히 후자요. 훼손되면 어떡하죠? 그 훼손될까봐? 훼손 안 되게 잘해야죠. 내가 잘한다. 제가 잘해야죠. 너무 좋은 답변 주셨고요. 커뮤니티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인터넷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익숙할 바로 그 짤. 불타는 거실에서 피자박스를 들고 들어오는 트로이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천연덕스러울 것. 나는 소설을 쓸 때 내 자신이 천연덕스러워지기를 바란다고 적어주셨습니다. 그 글을 쓸 때 너무 의식적이거나 계산적인 순간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감각을 천연덕스럽게 유지하시나요? 저는 이제 소설을 쓸 때 약간 웃긴 장면을 많이 넣고 싶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제 소설 중에 불장난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에서 이제 주인공 애가
뭐, 아무튼 부모님에 대한 어떤 반항 뭐 이런 걸로 이제 밥도 안 먹고 막 방에만 막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새엄마가 야, 너가 뭐가 그렇게 힘드냐? 내가 힘들다. 막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고 쓰는데 사람들은 좀 다른 데서 웃어주지 않나요? 네, 내가 이상한 데서 웃어주지 않고. 그래서 그거 되게 웃기지 않아? 이러면 다 안 웃긴데? 막 이러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저 나름의 웃기는 장면 같은 거를 좀 많이 넣으려고 애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뜬금없는 거,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고? 약간 그런 대사 같은 거를 넣는 거를 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미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소설에서 천연덕스러울 것 이런 소설 쓰기로 연결되는 맞아요. 부분이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면서 네. 읽었는데요. 혹시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계속 메모를 하면서 읽으시는지 아니면 시간이 흐른 후에 적으시는지. 이거는 막 특별히 의식하는 건 아니고 어떤 드라마들을 보면 그 드라마의 독법? 작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부지불식간에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를테면은 오피스라는 드라마가 되게 독특한 드라마. 지금은 이제 그 방법이 그렇게 독특하지 않지만 아마 그때는 좀 독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다큐멘터리처럼 사람들이 인터뷰하고 막 이렇게 찍는 장면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마치 어떠한 서사를 만드는데 저런 식으로 다큐멘터리처럼 만들고 직접 등장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낼 수 있구나라는 게 그럼 저런 거를 소설로 쓰면 좀 어떻게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고민에서 썼던 소설 중에 하나가 아마 그들에게 린디 앞을 네. 같은 소설들. 창작물이 현실로 이렇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혹은 꼭 독법이나 작법은 아니겠지만 제가 이제 이거는 영드인데 이건 지금 어디서도 볼 수가 없어요. 저도 다시 보고 싶은데 이제 구할 수가 없는데 문보이? 뭐 그런 제목의 아마 이게 영국? 아일랜드? 뭐 그쪽 이제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남자애가 상상의 친구, 외국 애들은 그런 거 많잖아요. 상상의 친구랑 같이 다니는 내용인데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은 얘가 이제 막 너무 괴롭힘을 당해요. 동네 형들한테. 동네 쌍둥이 형이 있는데 그들이 이 주인공의 자전거를 훔쳐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이제 말을 해가지고 아빠가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아들이 우리 이거 훔쳤다. 그랬더니 그 아빠가 막 이러면서 정말 우리 아들도 뭐 나도 싫다. 그래서 근데 나는 너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코미디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 내용이 뭐냐면 집에서 소외된 아빠들이 모임을 가지면서 자기들끼리 놀러 다니다가 결국은 집안 엄마들의 이제 혼나고 집으로 돌아온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런 거를 봤을 때도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이런 게 되게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 있게 나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에서 이제 쓰기 시작했던 소설이 이제 임시교사 같은 소설이 있고 로스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과거랑 현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아마 소설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작법을 소설적으로 좀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문득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정말 많은 손보미 작가님의 그 소설 흔적들이 이 책에 있어서 첫 산문집으로 너무 어울리는 주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며 강력 추천을 소라님들께 드리고요. 사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을 사실 다뤄보고 싶었는데 네. 어떤 질문을 좀 선별해서 드려야 될지 성난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부분에서 작가님께서 상처와 교환의 용역을 참 재밌게 써주셨는데 혹시 작가님의 가장 최근 성난 순간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물론 이게 되게 뭐 널리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분노는 감정이 아니다. 분노는 자기 방어이다. 이런 걸 읽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제 분노하지? 이런 거를 막 생각해 봤는데 저는 진짜 큰일에는 막 화를 잘 안 내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자잘한 일에 화를 많이 내거든요. 저는 그래도 메타인지가 되게 잘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 생각하면은 잘못된 점이 되게 많아요, 저에게. 그리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쳐야 한다고 늘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여기 성난 사람들도 사실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닌데 이 화난 자들. 그래서 거울 치료처럼 조금.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불평, 불만 드러내서 안 된다. 큰일이 날 수 있다. 이런 교훈도 주기도 하죠. 네. 사실 이 얘기는 작가님에게 꼭 하고 싶어서 시간 관계상 어렵지만 그래도 드려보자면 네. 저는 로스트를 볼 때 그 뒤에서 남자들 코너에서 네. 어떤 남자가 제일 좋을지 고르는 걸 때 저도 계속 마음속에서 골랐거든요.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혼자 골랐어요. 어떤 남자로 고르셨나요? 저도 소희예요. 처음엔 당연히 왜 저래 이랬는데 왜 자꾸 옷을 벗어? 똑같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그렇게까지 벗지 않는데. 맞아요. 그쵸? 그런데 그 소희어를 작가가 그렇게 쓸지 어떻게 알았나요? 맞아요. 거의 말할 수 없는데, 그쵸? 안 본 사람들을 위해서. 스포 없이 한번 가보자면 그 시즌을 반복되면서 이들이 시간이 선형적으로 가기도 하고 뒤섞인 시간대에서의 어떤 경험들도 한데 이들은 성장하는 거예요. 맞아요. 관계가 생기면서 성장하잖아요. 저 근데 그 장면 있잖아요. 네, 이거 장면. 그 장면. 네, 안 보이는 드라마 다행이네요. 그 장면 아직도 생각하면은 너무 마음이 막 울렁울렁거려요. 네, 저 방심하다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네. 왜냐하면 진짜 1시즌 생각하면 우통 벗고 막 도끼질 같은 거 하고 다닐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막 이상한 농담 같은 거 하고 막 능글능글 맞던 사람이 그 장면에서 그게 진짜 너무 좋았던 장면이에요. 진짜 정말 사실 그들의 이제 조금 스포 없이 말해보자면 소희어가 겪은 몇몇 세월은 우리에게도 다른 일행들에게도 좀 감춰져 있는데 맞아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미래의 장면을 보여줬는데도 모든 걸 납득시키는 장면이었어요. 맞아요. 나 지금 소름 끼쳐요. 진짜 소름. 여러분 로스트 마지막까지 보시면 이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말하자면 로맨스인데 미드에서 나온 어떤 로맨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런 것을 질문을 하나 추천을 받고 싶은데 저는 먼저 추천을 드려보자면 그 브리저튼 보셨나요? 영드인데 안 봤어요. 사실 그 본 드라마보다 외전의 샬롯 왕비가 그런 소희어 같은 그런가요? 그래서 처음에 그 본편을 보시고 이 외전을 꼭 보셔야 합니다. 그럼 아직도 기억나는 아무것도 스포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기억나는 로맨스 하나. 근데 제가 로맨스 장르를 되게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영화도 로맨틱 코미디 같은 영화 안 보거든요. 정말 생각해보니 좀 어렵네요. 왜냐면 약간 남들 연애하는 거 왜 돈 주고 왜 봐? 약간 이런 성격이어서 그 딱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로맨스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제일 저 둘이 이어질까 안 이어질까를 되게 많이 궁금해했던 거는 커뮤니티라는 미드에 거기에 이제 어쨌든 그 어떤 남성과 어떤 여성이 계속 이어질 듯 안 이어질 듯 이어질 듯 안 이어질 듯 하거든요. 마지막 시즌까지도 안 이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드라마를 봤을 때 그 둘이 꼭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었던 드라마가 커뮤니티가 거의 유일한 것 같고 나머지는 사실 그 소희어급이 아니면 별로 이렇게 남의 연애 크게 공감을 못한다. 샬롯 왕비 추천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작가님의 그 일상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았던 현실의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순간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이제 받고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 진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았던 순간은 올해 1월 말에 저희 이제 고양이가 떠났는데, 고양이가 갈 때 이제 되게 많이 아팠었거든요. 되게 많이 아파가지고 이제 저희가 막 병원도 엄청 많이 다니고 막 하루에 2번씩도 병원 뛰어가고 막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어느 날 얘가 아프고 몸도 이제 깨끗하지 못하니까 원래 잠을 잘 때 항상 제 옆에서 잤었는데 아프고 나서는 거의 이제 제 옆에서 잠을 못 잤었거든요. 자기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서만 이제 잠을 잤었는데 어느 날 항암을 하고 이제
되게 몸이 엄청 안 좋아져가지고 어느 날 이제 혀를 빼고 이렇게 애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 가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병원에 연락하고 저희 아빠가 되게 친했었거든요. 부르고 막 하면서 그때 제가 막 울면서 저희 고양이 이름이 고로인데 고로한테 고로야 나는 너를 마지막으로 언제 안았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너랑 같이 언제 마지막으로 잤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내가 그걸 기억을 못해서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애가 상태가 다시 괜찮아진 거예요.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그리고 집에 데리고 와서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걔를 좀 목욕도 좀 시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아프기 전처럼 정말 저한테 껌딱지처럼 저한테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제 무릎에도 계속 올라와 있고 제 어깨에도 계속 올라와 있고 안 떨어지려고 하고 그리고 밤에도 같이 잠을 자고 그래서 얘 너무 건강해졌나 봐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주 토요일에 이제 정기 검진이 있어서 갔더니 저희는 당연히 좋아졌을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더 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상태가 좋은데 같이 잠도 자고 다 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부터 상태가 엄청 안 좋아져가지고 갔는데 간 날에도 저희가 이제 계속 울고 있으니까 애가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눈을 감았다 떴다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본인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저희랑 저 남편이 고양이 이렇게 보면서 옛날 그 고양이 앞에 앉아가지고 옛날 얘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고양이가 막 그때 우리가 이랬잖아 저랬잖아 사진 보면서 그렇게 하니까 또 막 웃음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막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웃고 있는 동안에 편안하게 갔어요. 그래서 얘가 진짜 내가 마지막에 언제 안 왔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잠도 언제 잤는지 기억이 못 한다고 하니까 잠도 같이 자주고 내 품에 진짜 많이 안겨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웃을 때 그렇게 갔다는 게 정말 너무나 대단한 일이고 진짜 우리 고양이가 우리한테 마지막까지 사랑만 주고 갔구나. 근데 저는 사실 이 고양이가 제 고양이는 아니었고 저희 결혼하면서 남편이 데리고 온 고양이인데 그 전에는 동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도 없었고 동물을 막 엄청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 동물은 막 이런 게 좋아, 뭐 인간보다 이런 게 좋아라고 했을 때도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막 그랬었는데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진짜 이거는 현실에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마지막까지 사랑만 주고 가는 그런 존재가 있구나.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슬픈 이야기만은 아닌 사실은 지금 너무 마음이 아름답거든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인가요? 네네네 맞아요. 그렇군요. 사실 이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것은 또 언제든지 펼쳐볼 수 있고 틀 수 있는 것. 하지만 현실은 이제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라고 여기서 적어주셨는데 슬픈 것은 사랑해서 슬프단 말을 제가 너무나 공감을 읽었어요. 이 슬픔이 너무나 사랑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마음으로 울며 방송을 진행해 봅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어떠셨는지 저 순식간에 여러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짜 아무에게나 막 이렇게 방송이 나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은. 제가 사실은 이런 방송 이런 거 나오면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오디오 한 번도 안 비웠어요. 저희가 되게 두서없이 얘기하는데 다영 작가님이 너무 잘 이렇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우리 고양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더 마음이 아름답고 싶으면 이 방송을 한번 들어서 이 부분을 한번 들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도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소설의 손보미 작가님 이렇게 봤는데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다음 주 806회 1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닿을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오다영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서 오늘도 연필을 들어서 사각대는 소리 귀 기울이다 반가운 소식에 고개 들면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